지난달 개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의사록에서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당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재확인됐습니다. 다만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도 언급됐는데요. 의사록에 담긴 의미부터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이제 FOMC 의사록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겠다, 물가를 잡겠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보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를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금리일 것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또 얼마나 자주 올리느냐 이 대목일 텐데요. 금리 중에서도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대부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 대목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8월 달에는 미국이 FOMC라는 금리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 기간 미국 금리에 대해서 좀 잊어버렸는데요. 밤사이에 연준이 지난달에 있었던 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회의록으로 정리한 마이뉴트라는 회의 초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록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난달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들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금리 인상 폭만 공표가 됐습니다. 그때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실제로 난상 토론을 했는지 그 대목은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9월 달 또는 10월 달, 11월 달 금리 인상 조처가 있을 때 연준 위원들의 이 비밀스럽게 나눈 얘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좀 더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하나의 그 시그널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7월 달 FOMC가 금리를 인상할 당시의 회의 초록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았다.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이것을 참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 억제하는데 더 큰 무게 중심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대목은 예견됐던 것이고 그동안에 다 알려져 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번 8월 달에 FOMC가 없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조금 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다시 공개가 되면서 아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이것을 다시 환기시켜줬다. 그런 면에서 이 경제 주체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언젠가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된다,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복합적인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꼭 집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 정권시장이나 경제계에서 이미 알려진 뉴스는 뉴스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반영됐으니까요. 알려지지 않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이 FOMC 의사록에 아주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조절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연준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숨차게, 숨가쁘게 금리를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러면서도 더 긴축의 강도를 계속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그런 기조하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특히 이번 연준 의사록에는 금리를 너무 갑자기 올렸을 때 오버슈팅,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긴축을 해서 경제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런 대목에서 상당히 이 대목은 연준이 금리 인상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흔히 이제 이 뉴욕 증시에서는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매파라고 그러고, 좀 천천히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비둘기적인 정책을 편다해서 비둘기파라고 그러는데, 네. 바로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 발언은 매우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들리고요. 이 대목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연준의 기조가 당분간 계속 금리 인상이긴 하지만은 그 금리 인상 속도가 기존처럼 계속 0.75%포인트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에서는 이제 0.50의 빅스텝이나 그보다 좀 더 낮은 0.25로 떨어지고 종국에는 금리 인상도 중단될 수 있다.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가기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시그널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달 말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는 자리인데 여기서 뭐 나오는 발언들이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또 발표자로 참여한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예, 앵커님도 휴가 때 잭슨홀 그 공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게 제가 천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국립공원이 바로 잭슨홀이라는 곳입니다. 해발 한 2,200m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라산, 지리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수천 킬로의 아주 광활한 분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죠. 겨울에는 스키 리조트도 쓰는데요. 거기가 옐로스톤 인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아닌 그랜드 티년이라는 계곡에 있는 미국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전 세계 금융 총책임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 모임은 197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8월 달에는 미국이 FOMC가 없고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앙은행이 업무를 좀 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또는 재무장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제적인 토론의 장이거든요.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대규모로 푸는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는데 2010년에요. 당시까지만 해도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 세계 경제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잭슨홀 미팅은 어떤 면에서는 보통 때 FOMC보다도 훨씬 더 거시적이고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금리 정책, 금융 통화 정책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대목 우리 굉장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창용 총재가 발표자로 참석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사실 처음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주도를 해 왔었는데요. 한국중앙은행 창립 사상 처음으로 이창용 총재가 초청을 받았어요. 뭐 이것은 아마도 이창용 총재가 그동안에 IMF에 근무를 했었고 또 본인도 경제학자의 한 사람이고 또 이창용 총재의 하버드 대학 지도 교수가 바로 세계 지금 이 경제학계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인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 잭슨홀 미팅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통화 금융 정책적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이 통화 스와프 문제라든지 많은 현안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 또 우리나라의 뭐 금융 부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우리로서는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약 일주일 뒤 25일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인상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인상 폭과 그 여부는 어느 정도 좀 예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냐, 올린다면 얼마냐. 자, 이 대목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추측 또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쪽의 금리 인상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6.3%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월 달 되면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여러 가지 여건이 거시경제적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 이게 지금 추경호 부총리의 여러 가지 그 통계에 근거한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변수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처럼 강력하게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또 0.50의 빅스텝 가능성도 전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물가가 아직은 여전히 높고 7월 달에도 물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달에도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 금리 인상폭은 0.25, 흔히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는 레귤러 스텝 0.25 정도를 단행한다는 게 현재 이 코스피 우리나라 또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적지 않은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인플레 감축법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지난 주 초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네. 겉으로는 인플레 감축법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인플레 쪽하고는 거리가 별로 많지가 아니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 이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또 정제하기 위한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인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결정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전기차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미국이 하기로 했다는 점이거든요. 앞으로 차를 한 대 사면 차 한 대 살 때마다 1,000만 원, 미국 돈으로 $10,000 이상을 세액공제, 세금을 깎아줍니다. 사실상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의 모든 차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씩의 전기차 지원금이 미국서 우리 차에 대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다른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우리 차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기차의 판매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저는 앞으로 이 미국의 시장이 기존의 가솔린차, 경유차에서 시장의 소비자들이 전기차 쪽으로 대규모로 넘어가는 대전환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한 대도 생산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지원 정책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로서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로 대전하는 시기에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상황인데 네. 이제 또 2024년부터 중국 배터리 부품 사용이 금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의 부품 의존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공급망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에는 제가 워낙 많은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전기차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기차 못지않게 또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에서 중국 배터리 앞으로 미국에서 일체 자원 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배터리가 중국이 세계 1등이거든요. 2등이 한국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많이 팔릴 겁니다. 자동차가 악재라면 배터리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많이 넣으면 그것 또한 미국서 판매하는데 또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런 조치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에 지금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로서는 크게 보면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지만 배터리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 부품을 중국산에서 호주산이나 미국산으로 다 바꾸지 않으면 이 조류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배터리 업계에도 또 하나의 도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급망 다변화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뭐 중국산에서도 앞으로 좀 의존도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좀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비롯한 또 배터리 소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배터리 소재에 관해서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이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원재료가 중국에만 있어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히토류나 배터리 소재, 뭐 라듐 같은 것이 추출하는데 노동비가 많이 들고 또 환경을 많이 파괴한다. 이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남미 쪽에 아주 지천으로 원자재가 널려 있습니다만 제대로 개발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소재 쓰는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갈수록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우리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라면 중국의 의존 비율을 좀 낮추고 우리나라가 직접 호주나 남미 쪽에 진출을 해서 우리도 저런 이 히토류, 원자재, 소재,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사안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예, 박삼구 회장하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거대한 비행사를 총책임 맡던 오너로서 주목을 끌었던 분이죠. 이 아시아나가 지금 공중분해가 돼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그 전 오너였던 박상구 회장이 법원에서 10년 징역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여러 회사가 있는데 본인이 주식이 100% 있는 본인 개인 회사로 다름없는 그 회사에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 다른 상장돼 있는 다른 회사에 돈을 빼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일감 몰아주기라고도 그러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은 횡령이고 배임이다라고 아주 엄하게 본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이 판결은 박삼구 회장이나 아시아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렇게 지금 계열사 돈을 빼서 자기 회사로 이전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라는 중대한 어떤 판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